네, 이번에는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오늘도 현예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신 탑5부터 보기 전에 한 주 동안 어땠어요? 외신 고를 게 너무 많았죠? 아, 네. 이번 주 굉장히 외신 많았어요. 외신 뭐 사건 사고도 물론이고 금융시장 얘기도 많았고 탑5 고르기가 무척 어려우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무척 어려웠고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이 이번 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기사는요. 중국이 6월부터 일용 소비용품 판매를 50% 인하한다는 내용의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오는 6월부터 일부 수입 품목의 관세를 현행에서 절반 이하로 낮출 예정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일용 소비용품이 그 대상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관세 인하 조치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는 미국 가정용품 제조사인 P&G, 일본 생활화학 기업 유니참,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 다국적 기업 나이키, 아디다스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중국 법인은 중국 내 판매 부의 60%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읽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에 엔저 때문에 일본도 많이 가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시내가 막힐 정도로 많이 오는데 일본의 관광객에서는 시세이도 화장품을 안 사간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모레퍼시픽에 가서 무지하게 사고 간다는 거죠. 이게 제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미지의 차이일까요? 이 관세가 인하가 되면 중국에서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죠. 전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까지 여러 가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지난달 초에 일본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네. 아침에 호텔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명동 가면 이제 보통 비닐봉지에 화장품들 많이 들고 오죠.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본 중국 관광객들은 네. 그런 조그마한 봉지가 아니라 네. 대형 가전제품들 위주로 사서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컨테이너로 간다고 하는데 네. 화장품이면 컨테이너로 굳이 할 이유는 없지 그런 건 않습니까? 없죠. 예, 예. 다른 기타 예. 소비용품들을 많이 일본에서 구매하는 걸로 보이고요.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런 이미지상의 일본의 그런 원자력 유출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나 한국 싶습니다. 한류 연예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써서 저렇게 예쁘다라는 인식도 제 생각에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그러면 전해주시죠. 4위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시들해진 일본 국채에 관한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국채 발행 시장에서 일본 국채를 사겠다는 입찰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12일 일본 재무부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지만 입찰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았고 뿐만 아니라 만기 2년, 20년, 40년짜리 입찰률도 떨어져 40년 입찰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입찰 수요 감소를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올 하반기에 일본 국채를 포함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을 전망으로 하반기 글로벌 국채 시장의 불안이 예상돼서 국채값이 미리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찰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국채 금리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이 기사가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일본도 역시 장기물에 대한 인기는 별로 아직까지도 살아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야 되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오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선진 국채 중에서도 독일 국채 금리 급등이 여타 선진국에 많은 영향 미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응찰률 낮아진 거는 뭐 좀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제약을 받은 상황인 거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좀 아베노믹스의 정책 자체가 인플레를 용인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국채를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일본 전체 국제 시장에서 BOJ가 들고 있는 게 한 40%, 40%가 넘고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거의 한 50%가 되는데 결국 이거는 아베노믹스가 자기가 야기시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더 국채 매입을 늘려야 되는 어떤 당위성들이 있는 거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게 어떤 뭐 채권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일본 국채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약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엄살을 떨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3위 기사는요. 남유럽에 퍼지는 좌파 물결, 경제 불안이 정권을 바꾼다라는 내용의 마켓워치 기사였습니다. 수년간의 긴축 정책에도 높은 실업률과 경기 부진에 지친 남유럽 국민들이 긴축 반대를 내세운 좌파 정당에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시리자, 스페인은 포데모스 정당이 정치권을 장악했고 포르투갈 역시 사회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좌파 정당의 집권에 따라 남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유로존의 분열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한국의 주식, 채권, 외환 시장도 이 충격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의 집권으로 지금 이 기사에서는 남유럽의 그 국가들이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넘어서 한국 시장에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까지 짚었는데 이 우려가 저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들 보시나요? 한국 얘기는 왜 나온 건지 궁금하고. 아니 지금 남유럽의 재정하고 한국의 재정하고를 비교한단 말이니까 이게 참 뭔가 기사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네. 전체 유럽에서 제일 좋았고 지난 12개월 동안 한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바닥을 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막상 2012년, 2013년 이때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이게 심리가 보수적이 돼서 여당이 앞서다가 오히려 조금 좋아지니까 사람들의 그동안에 참았던 불만들이 막 여당으로 쏟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유로를 반대를 하는 당들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물론 이제 경제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랑 좀 유럽은 굉장히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이제 허리띠를 엄청나게 졸라맸었던 굉장히 고통들이 막 튀어져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유로존 이탈을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2위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후광퉁 최대 수혜자는 헤지펀드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후광퉁으로 아시안의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이 세계 평균치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은 7.4%인 반면에 소규모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증시를 공략해 평균 18%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대형 해외 투자 기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불투명한 후광퉁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지만 소규모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후광퉁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이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후광퉁에 대한 기대는 이제 성광퉁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투자에 대한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관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개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후광퉁, 성광퉁 이 영향이 계속 좀 갈까요? 중국에 대한 그 전망들은 상당히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쉬었으면 하는데 안 쉬고 가다가 그렇죠. 오늘 엄청나게 6% 가까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예.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아까 정지 연구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실제로 중국의 펀더멘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라도 좀 활황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 부채 문제라든가 뭐 지방정부 채권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좀 보면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약간 좀 조심해서 보아야 될 시점에 좀 다가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위 기사는요. 미 연준 보유 채권 4,425조 원, 채권 처분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연준이 그간의 양적 완화로 사들인 4조 달러의 막대한 채권을 원활하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FT가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중 3분의 1인 7,850억 달러가 2018년 말 만기로 자동 처분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연준이 매주 40억에서 50억 달러의 보유 단기채를 매각하는 식으로 이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런 식의 처분이 잘못 관리되면 만기로 채권을 자동 처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연준이 망설이는 중이라고 이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채권 처분 시기와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 그 충격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나요? 우선 2011년 6월에 페드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5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연방기금금리 인상은 세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가 보유증권 만기 도래 시 재투자 종료, 두 번째가 초과지중 감축 개시, 세 번째가 연방기금금리 인상인데요. 이게 그 기사에서도 말했다시피 큰 문제인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생략을 하고 세 번째로 반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감축하는 게 보통 대차 대조표 축소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를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방기금금리 인상 9월 달 하고 2번에서 3번 내지 한 이후에는 한동안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아요. 우선 내년 1분기 되면 1분기는 워낙 미국 경제가 좀 위축이 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면서 이거 좀 관망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만기 도래 시 재투자를 종료하지 않을까. 지금 성명문 보시면 만기 도래 시 계속 재투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다 싶으면 페드에서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장기물의 금리 급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지난 18일과 19일에 그 이틀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그 집권 이후에 인도의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에서도 이 모디 총리에 관한 관심을 표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모디 총리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외신을 쭉 보다 보면요, 이렇게 인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목조목 짚으면서 하나씩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해주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인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좋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인도가 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은 지금 희망이다. 어떤 의미에서? 투자 희망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 사이즈가 되고 그다음에 저평가돼 있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갖가지 요소로 인해서 중국보다도 여러 가지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겨냥하자, 이런 레포트는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를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7.5% 경제 성장률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이 큰 나라에서 7.5%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인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투자 측면에서 그렇게 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세계 경제가 좀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이 변했는데, 특히 최근 들어와서 많이 변한 건 어쨌든 원자재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끝나고 네. 어떤 중국이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성장을 하려면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이 좀 더 커야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는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소비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좀 낮은 게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세계 경제가 크게 변하지 않을 큰 추세에 있어서 인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인구 구조도 굉장히 젊은 편인데다가 그렇죠. 뭐 워낙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의 어떤 대항마로서 그리고 어떤 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새로운 시장이 분명히 좀 열리고 있다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에
드릴 질문이 이 모디노믹스에 관한 모디노믹스의 방향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모디 총리가 집권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감독 폐지, 노동조합 활동 제한, 그리고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명무실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환경단체나 시민활동을 감시하고 억압한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이나 개발에 집중을 해서 모디노믹스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되면 오히려 사회에 좀 안 좋은 영향, 후유증만 남기게 되지는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인도 국민들의 경제 성장 욕구가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누르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미 모디 총리에 대한 인기는 높지만 사회 불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표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경제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기타 정치적인 거나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는 좀 억압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이 모디 총리가 지도자로 뽑혔다는 이유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선진국형 마인드가 좀 반영되지 않아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경고는 경고대로 가겠지만 지속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모디 총리가 방문을 해서 기업 총수들과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인구수, 시장 규모,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인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인도 역시 이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내신 기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인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계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저는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인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계에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강의에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을 워낙 중국에 많이 지으니까 중국에다 많이 지으면 삼성전자 근로자 수가 줄어서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아니다라는 증거를 딱 내비쳤는데, 그러니까 생산직은 많이 줄어요. 대신에 삼성전자에는 마케팅이나 R&D 인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이지만 이제 정말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공장이 있고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또 다른 이제 제조업의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되게 발전을 많이 하다 요즘 많이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경제가 가야 될 방향 자체는 사실 똑같이 옛날처럼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조금 더 이제 약간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가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물건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렇게 변하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에 그런 걸 뺏기지 않고 저희가 잘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완전히 삼성전자 내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도 문제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도 더 좋은 주제로 또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고 또 좋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